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선의 수치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제도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자, 조선의 세금제도를 말해요. 세금제도. 그렇다면 세금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전세, 두 번째 공납, 세 번째 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번 전세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세는 쉽게 얘기하면 땅에서 농사 짓는 그런 농작물을 세금으로 내는 거, 그걸 우리가 전세라 그래요. 자, 여기에 그림이 뭐예요? 바로 벼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까. 자, 이게 벼예요. 자,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세금을 매길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세금 제도인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공법입니다. 자, 세종 때 시행된 법으로 이 공법이 전분 6등과 연분 9등이 있어요. 근데 세종하면 여러분들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명확하게 백성들의 입장에서 매기고 싶은 거예요. 전분 6등법 같은 경우에는 자, 토지가 어떤 토지는 굉장히 아주 비옥해요. 아주 좋은 토지예요. 자, 근데 어떤 토지는 굉장히 별로예요. 아주 척박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비옥한 땅에서 5가마니 나왔으면 척박한 땅에서 1가마니밖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불공평한 거잖아요. 똑같이 세금을 매긴다면. 자, 그러니까 이 토지의 비옥도를 살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 그게 바로 전분 6등법이에요. 그다음에 연분 9등법은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토지의 비옥도를 따졌잖아요. 땅이 좋고 나쁘고를. 그렇다면 또 따져야 될 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씨입니다. 자, 풍흉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날은 굉장히 아주 좋아요. 그 해에는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자, 근데 어떤 해에는 굉장히 막 비가 너무 많이 왔거나 혹은 자연재해가 있어가지고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똑같이 세금을 매긴다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풍흉을 고려해서 9등급으로 매긴 거, 그걸 연분 9등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공법이라 그러는데, 자, 이 제도에 의해서 세금을 매겼을 때 1결당 4두에서 20두가 나왔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결이 뭘까요? 요거는 토지를 세는 단위예요. 자, 우리가 토지 지금은 어떻게 세요? 한마지기, 두마지기 이런 식으로 논의 단위를 세죠.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 결이 그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마지기보다는 좀 더 굉장히 큰데 자, 이게 토지를 세는 단위였다. 자, 두는 뭘까요? 자, 두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쌀 같은 거 옛날에 시장에 가면 이렇게 여기다 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재는 단위였단 말이죠. 자, 쉽게 말해서 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량을 재는 어떤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결당 4두에서 20두까지 굉장히 차등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지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 공법이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근데 좋은 제도도 너무 복잡하면 나중에는 점점 이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복잡한 거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20두가 있고 이제 4두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아유 귀찮다. 그냥 이걸로 해버려. 자, 하면서 이걸로 이제 그냥 대충 이제 다 세금을 매겨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결국엔 아예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영정법입니다. 자, 인조 때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름을 아시면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영원히 정한 거예요. 뭘로? 1결당 4에서 6두. 그러니까 이 공법에서 좀 낮은 그런 비율로 세금이 아예 영원히 정해졌다, 고정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공납입니다. 공납이 약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림을 먼저 보고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게 뭘까요? 사과죠? 그 다음에 이거 과일, 그 다음에 이런 물고기.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공납이라 하는데 쉬운 말로는 특산물이라 해요. 그래서 가호, 집 기준으로 특산물을 징수했던 그런 세금이 공납이라고 하고 매번 내는 상공, 따로 내는 별공, 그 다음에 특산품 또 따로 내는 진상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자, 옛날에는 여러분들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관리들이 지도를 놓고 여기는 뭐가 많이 나고 여기는 뭐가 많이 나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특산물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사과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사과구나 하면서 자 10가구가 사는 사과리에 사과 100박스를 내라고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납의 기준으로 했을 때 가호 기준으로 특산물을 징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잘 살고 못 살고 재산에 상관없이 무조건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자 10가구가 살고 있는 사과리에서 100박스를 나눠내면 어떻게 해요? 1가구당 10박스를 내게 된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선생님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자, 그러면 10박스 아무렇지도 않겠죠. 선생님 옆집은 별로 못 살아요. 10박스가 너무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불공평을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사실 여기가 사과리라는 이름만 사과리였지 사과가 안 나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를 결국에는 사서 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사서 서울까지 지고 가서 내는 건 누가 하나요? 바로 돈을 주고 시켰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방납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방자가 대신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을? 납이죠. 납부를 대신하다. 즉, 공납을 대신해서 내는 것이 방납인 거죠. 근데 이 방납의 폐단이 아주 굉장했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 굉장했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사과리에서 사과 100박스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방납을 통해서 사과를 내잖아요. 그럼 여기에 엄청난 양의 수고비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막 10배, 100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수고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고비 때문에 결국은 방납이 하나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도 여기에 막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결국에는 이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다? 바로 대동법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세금 제도의 변화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특징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대동법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방납의 폐단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 봐봐요. 자, 애초에 사과리에 사과가 안 나는데 지금 세금을 내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럼 뭐하러 사과를 내냐? 사과만큼의 뭐를 내면 된다? 돈을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돈으로 사과를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동법에서 그런 방식으로 세금 제도를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과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진짜 물건 대신에 그 값어치만큼의 돈으로 세금을 내서 다른 물건들을 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대동법을 이제 어떻게 시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동법은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이 되었고요. 광해군 때 이원익이, 효종 때 김육이 아주 강하게 주장해서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득을 보고 있던 관리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방납에 다 줄을 대고 있었죠. 전국 시행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고 숙종 때 돼서야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공납을 부과하는 기준과 방식이었는데요. 자, 예전에는 가오, 집집마다 이렇게 n분의 1로 똑같이 세금을 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토지 결수에 따라서 공납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자, 즉 이 얘기는 토지가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가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토지가 없잖아요. 그럼 세금도 안 내는 거예요. 굉장히 공평한 법이죠. 자, 그 다음에 현물을 납부, 즉 물건을 내는 것에서 이제 세금의 급납화가 이루어진다. 쉽게 얘기하면 물건만큼의 가치를 가진 돈으로 세금을 내는 거. 그게 바로 급납화예요. 자, 근데 선생님 왜 쌀도 있고 배도 있고 이렇죠? 자, 옛날엔 여러분들 돈이나 쌀이나 배나 똑같이 돈처럼 통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쌀 같은 건 누구나 필요로 하고 그런 물건이니까 가치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옷감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항상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돈처럼 쓰였고 세금으로도 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쌀이나 돈이나 배로 세금을 이제 현물 대신에 내게 한 거, 그게 바로 대동법의 또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청상인인 공인이 등장해요. 얘네는 뭐 하는 애냐면 자, 지금 농민들이 자, 세금을 내잖아요. 자, 세금을 이제 나라에 냈어요.
자, 나라에 냈을 때 전에는 사과도 갖다 바치고 물고기도 갖다 바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돈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누군가한테 주고서 어떤 이제 상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오게 해야겠죠. 세금으로 받은 돈을 상인에게 주고 상인이 이 물건을 받게 하는 거, 물건을 바치게 하는 거. 자, 즉 관청 상인이 필요해졌던 건데요. 그게 누구다? 바로 공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역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은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왕관이 아니고 성이에요, 성. 옆에 있는 건 다리. 무슨 뜻이에요? 노동력을 쓰는 이런 세금이 바로 여기다. 자, 노동력을 징발하는데 다 징발한 것이 아니라 16세 이상 양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을 요구한 것이 역이었습니다. 자, 역의 종류에는요. 군대 가는 군역, 그 다음에 노동력, 이제 성벽이나 이런 걸 쌓는 요역, 이런 것들로 구분된다. 자, 그 중에서 우리 군역의 변화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일단 조선 전체를 봤을 때 군사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조선은 의무병제였죠. 자, 무조건 일정 나이 이상 16세 이상 양인이면 군대에 가야 됩니다. 그게 의무병제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의무병제인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임진왜란도 겪고 사람들이 다 군대 가기 싫어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대신 보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돈 받고 일하는 직업 군인들을 이제 하자라고 해서 직업 군인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간단해요. 월급을 안 받으면 의무병제고, 이거 의무니까요. 근데 월급을 받고 나라를 지킨다 그러면 직업 군인제가 되는 거죠. 자,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자, 군역의 변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의무병제였죠. 자, 근데 사람들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군수포라고 해서 포를 받고 군대를 면제하는, 포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 배에 얘기했죠? 옷감이요. 돈이죠, 돈.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라에서 군대 면제시켜준 게 방군수포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대신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군대를 대신 세우다, 대신 가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걸 대립이라고 그러는데 방군수포와 대립이 심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군대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안 되겠다. 자, 결국 우리 직업군인으로 가야겠다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동안 군역을 부담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이제 백성들은 군대에 직접 가지 않고 월급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월급을. 자, 이 월급이 옛날에 뭐였다? 군포라고 하는 거였죠. 그럼 이렇게 군포를 세금으로 내면 백성들이 낸 이제 군포를 가지고 직업 군인들한테 월급으로 이거를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세금으로 냈느냐? 자, 이 군포라고 하는 거를 1년에 1인당 2피를 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대부분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당 막 한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막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1인당 2필이다 보니까 굉장히 버거운 세금이다. 자, 그래서 영조 때 균역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주게 되었던 거를 우리가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필에서 1필로 50%나 줄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부족하겠죠. 그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보충했느냐? 이것도 잘 나와요. 자, 결작이라고 해서 세금에서 빠졌던 논을 찾아서 세금을 매겨요. 그다음에 선무군관포는 원래 양반들이 군역을 져야 됐는데 그래 너는 나라에서 일하니까 이런 식으로 군역을 안 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놀고 있는 양반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벼슬을 내려서 야 너는 이제 벼슬 받았으니까 요 선무군관포 세금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양반들한테 이름뿐인 형식상의 벼슬을 주고 세금을 내게 한 거 그게 선무군관포이고요. 그다음에 어염세랑 선세는 해안가에 어염은 알죠 여러분? 소금. 그다음에 선은 선박, 배를 말해요. 이런 것들에 세금을 매긴 것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조선의 세금 제도이고요. 이 정도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했어요.